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요즘에 중국의 쟁반춤이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쟁반춤은요, 음식을 들고 골반을 흔들면서 앞뒤로 움직이는 춤인데요. 유튜브나 틱톡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서 쟁반춤의 조회수가 무려 1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단에서 커튼콜로 이 쟁반춤을 패러디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또 다양한 패러디가 나오고 있는데,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 쟁반춤 혹시 어떻게 추는지 알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오늘 첫 곡, 이 노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말춤이 여러 패러디로 유행을 했었습니다. 싸입니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쟁반춤 출 줄 아세요? 쟁반춤 대략 잘 추지는 못하는데 동작은 너무나 이제 그 유튜브나 틱톡이나 그러니까요. 중국의 이제 영상을 틀 때마다 나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러다 음식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이 쟁반춤이 보면 그 나오는 어디서 나왔나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의 광서 있는 그 소수민족 지역에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어떤 그 노래하는 시험,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그 쌀국수를 이렇게 맛보는 시험. 세 번째가 좀 유연한 동작으로 춤을 추는 시험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중국의 이제 음악을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추기 시작했는데 특별하게 유명하게 된 계기가 하이디라오라는 샤브샤브 이 집에서 이 종업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음악을 다른 음악에다 맞춰서 췄더니 그게 뷰가 이미 10억 넘었습니다.抖音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모든 친구들이 다 이걸 추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 갑자기 이게 무슨 그 광장문가? 이렇게 유행하는 광장문 줄 알았는데, 근데 또 보면 단체로 추기가 되게 재밌는 춤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엄청나게 유명했죠. 근데 전 세계로 이렇게 강타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특히 그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이 그 공연 다 끝나고 이제 커튼콜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사하고 그럴 때. 아니, 이 쟁반춤을 패러디했다고 하니까 맞아요. 얼마나 재미있고 유명하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춤 동작을 보게 되면 우아하고 이게 아니라 이 쟁반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돌리든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재미스럽기도 하고 그다음 음악이 사실 그 뒤에 음악이 어떻게 들어보면 그 음률이 굉장히 이거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싸이 때도 말춤이 전 세계로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따라하기가 재밌으면서도 이렇게 같이 쉬웠고 사실 이것도 보게 되면 동작 하나하나를 이렇게 떨어져 놓고 나면 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 우아한 민족춤이라면 아무 사람은 따라하기 쉽지 않은데 식당에 웨이터가 할 수 있는 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같이 따라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가정에서 주부가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쟁반춤을 추면서 갖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중국에서 이 쟁반춤으로 새해를 시작한 민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약간 그 광서에 있는 그 소수민족에서 이 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쟁반춤을 광시 장족 자치구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새해 시작할 때 같이 결혼식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그 파티가 있을 때 이 춤으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게 춤이 2022년도 이제 23년도 그쯤에 시작할 때 잠깐 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유행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애도 약간의 동작을 따라서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재밌을까 싶기도 해요. 저도 한번 그 유튜브 보면서 좀 따라해볼까? 막 이게 장난처럼 생각도 맞아요. 해봤습니다. 그리고 잘 못 춰도 네. 이 춤은 잘 못 춰도 동작이니까 그렇죠.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네. 다른 거는 춤을 딱 보면 아이돌 춤은 사실 추기 쉽지 않잖아요. 몸매도 여러 가지 다 제한을 받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심심할 때 한 번씩 어느 팀이 더 잘 췄나 네. 이걸 보다 보면 1시간이 뚝딱 지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SNS에서 쟁반춤이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따라하는 이 다양한 패러디. 이 패러디라는 게 어떤 풍자적으로 모방하는 걸 패러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정말 네. 잘 추는 분들이 이거를 리메이크까지 해가지고 네. 추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일반 시민들이 따라 추다가 나중에는 전문가들 아까 얘기처럼 네. 이게 전문가들도 같이 추니까 그러니까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저는 중국에 이제 그 무용 남성 선수들이 이걸 추는 거 봤는데 네. 힘을 주는 게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한동안 빠져가지고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함께 웃는 시간 마련해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여러분께서는 이 쟁반춤 혹시 생활 속에 어떻게 패러디를 하셨는지 그런 사연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웃으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우체통 오늘 첫 번째 사연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조혜리 씨가 보내왔습니다. 정월 대보름날의 죄인이라는 글인데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50년 전 정월 대보름날이었다. 대지는 온통 소복한 은빛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집집마다 굴뚝에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태양이 서쪽 하늘에서 자취를 감추니 은쟁반 같은 보름달이 휘영청 밤하늘에 걸려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우리 집에서는 흥겨운 윷놀이판이 벌어졌다. 큰언니와 큰형부가 머나먼 안도에서 오시고 금방 결혼한 둘째 언니도 어엿하고 점잖은 형부와 함께 보름을 쇠려고 친정으로 왔다. 그 외에도 고모네 내외, 이모네 내외, 아버지, 어머니, 오빠하고 나 이렇게 12명이 편을 나눠서 윷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윷놀이가 한참 흥이 났을 때 어머니가 이제 간식을 먹고 또 하자 하면서 엿을 가지러 가신다고 창고로 나가시었다. 순간 나는 마음이 철렁했다. 그것은 이틀 전에 내가 친구들을 불러다가 엿 함지를 깨끗이 비웠기 때문이다. 나는 잽싸게 속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보름달이 대낮처럼 환히 비추고 발밑에서는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연신 들린다. 어디로 가야 하나? 방향도 목적지도 없이 나는 발 가는 대로 걸었다. 이틀 전 나는 1학년에 다니는 우리 반 친구들 6명과 함께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썰매를 타면서 신나게 놀았다. 한참 신명나게 놀고 있는데 한 친구가 배가 고프다고 그만 놀자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썰매를 더 타고 싶어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에 어머니가 보름에 먹는다면서 다려놓은 엿을 생각했다. 얘들아, 우리 집 창고에 엿이 있어, 엿. 우리 그거 먹고 또 썰매 타면 어떨까?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손뼉을 짝짝짝 쳤다. 나는 애들을 데리고 우리 집 창고로 가서 어머니 정성이 가득 담긴 엿을 맛나게 먹고 또 주머니가 불룩하도록 넣어주기까지 했다.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엿함지는 밑바닥이 드러났다.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가 엿을 가지러 갔으니 이를 어쩌란 말인가.
난 또 어떻게 혼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언니가 따라오면서 나를 불렀다. 혜리야, 엄마가 잠들었으니 들어가도 돼. 추운데 빨리 집에 들어가자. 나는 언니 손에 끌려 집에 들어서니 진짜로 어머니는 누워서 주무셨다. 후에 안 일이지만 어머니는 주무신 게 아니고 엄동설한 한밤중에 8살짜리 애가 혼자 집에서 나갔으니 고의적으로 주무시는 척 하셨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콧마루가 찡하고 마음이 울컥했고 어머니가 더 돋보이고 존경스러웠다. 이렇게 나는 정월 대보름날 도량이 넓은 어머니한테 징벌을 안 받은 죄인이 되고 말았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이고, 여탐지를 그냥 깨끗이 미리 비웠군요. 예. 사실 정월 대보름에 중국에서도 이 오곡밥, 뭐 나물 네. 이런 거 만들어 드시나요? 네. 그러니까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한국과 좀 비슷하게 오곡밥도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나물도 먹고 하는데 또 반대로 중국에도 있는 정통이 있잖아요. 예를 네네. 들어서 뭐 중국의元宵라는 그 원소라는 그거를 이제 끓여 먹거든요. 그것도 먹고. 그래서 어릴 때는 정월 대보름까지는 설을 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음날 밤 30일부터 시작해서 음력으로 1월 15일까지는 매일마다 우리가 다른 집에 가서 먹지 않으면 네. 우리 집에서 친척들 오고. 예. 아무튼 그 기간에는 먹는 거가 너무나 많은, 대신 이제 매일마다 조금 다른데 대보름 때는 민족 습관을 굉장히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곡밥 만들어서 다른 집에도 막 갖다 드리고 서로 나눠 먹고. 네. 그러겠네요. 근데 옆집에 나눠 먹는 것보다는 약간 그 먼 데서 온 친척이거나 아니면 네. 우리가 친척을 방문하게 되면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설날에 거의 한 20명씩, 30명씩 네. 모였던 것 같아요. 정말 명절 기분 나네요. 네. 그래서 예. 여자분들은 거의 이 시간에 이 집에서 다 못하니까 싸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 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윷놀이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명절 놀이 아닙니까? 저는 이제 아빠가 좀 이렇게 그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좀 잘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채색으로 그거를 만드셨어요. 만들어서 유판. 예, 유판을 네네. 만들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필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그 비닐백을 있잖아. 비닐백을 굉장히 잘 해서 붙여가지고 우리는 네. 명절 때마다 윷놀이를 집에서 했습니다. 아, 5명이. 예. 5명 하니까 쉽게 이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모든 집에 다 이거 놀고 있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네. 보니까 뭐 집집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집은 좀 더 크게 해서 완전 윷놀이를 그 예. 기구처럼 노는 집도 있고 저희는 이제 상에다가 펴놓고 아, 네. 그렇게 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전에는 동네에서 다 그 마을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네. 넓은 마당에서 그냥 크게 윷놀이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 내려가면 그런 행사가 많았어요. 근데 도시는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그 한 곳만 이제 교포들 살고 나머지는 다 한족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 같이 모여서 놀았는데 이게 저희 외할머니 댁으로 이제 내려가니까 엄청 크게 시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풍경이 좀 달랐는데 아무튼 윷놀이를 한다면 좀 지나면 목이 좀 치고 있는. 그렇죠. 네. 서로 이기겠다고. 맞아요. 제가 한번 네. 수원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에서 네. 윷놀이 관련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강의를 하고 나머지 한 1시간은 윷놀이를 할 줄 아는 분들. 네. 그런데 이 강의 듣는 분들이 처음에는 강의 들을 땐 별 반응이 없다가 네. 승부욕이 생겨서 제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네. 저는 이제 뒷전이고 네네. 여기서 벌써 판을 짜고 얼마나 소리치고 했는지 너무 재밌게 놀던 기억이 났습니다. 네. 많이들 모이면 뭐 친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 하면서 지내는 명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잘 노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잘 던지는 분. 네. 그 요령이 있는가 봐요. 네. 예. 근데 우리 조혜리 학생 어쩌다가 엿을 근데 어릴 때 다 이런 경험이 친구들에게 많이 있죠. 다 나눠주기까지 하고. 맞아요. 예. 이제 그 먹을 때는 가만 먹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중에 들킬 때 너무 외로웠던 거. 저도 이런 적이 많습니다. 네. 어떤 걸 이렇게 친구에게 막 주셨어요? 저는 이제 친구 주기도 하지만 제가 워낙
어릴 때 지금 군것질 별로 안 하는데 네. 어머니 그 집에 딱 퇴근하에 들어오면 먼저 이제 헛간을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럼 거기 유리인데 정말 눈을 내 눈을 가지고 어느 부위에다가 숨겨놨나. 놓으셨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남동생 언니는 절대 이렇게 어머님 주지 않으면 안 꺼내 먹어요. 저만 네. 이제 맨날 찾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숨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갖고 네. 온 장독까지 막 뒤졌다는 생각이 맞아요. 나네요. 그게 이제 락이에요. 네.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혜리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밖으로 나간 걸 알고 그쵸. 주무시는 척 하면서 아이고 우리 딸 빨리 들어와라 하셨던 어머님의 사랑이 글 속에 가득히 담겨 있네요. 진성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 이름 어머니.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리서영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이란 글인데요. 전춘하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할아버지 전화 별소리입니다. 할아버지 전화 별소리를 들을 때마다 연일이 새삼스레 떠오르곤 합니다. 봄이면 할아버지를 따라 산나물도 뜯고 민들레도 캐고 가을이면 수학 체험하던 일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해서부터 할아버지와 저희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는 목맨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고운 우리 손녀 할아버지랑 약속 하나 할까? 나는 손에 든 휴대폰을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느릿느릿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앞에서도 그냥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고 휴대폰 좀 그만 보고. 나는 얼굴을 붉히면서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서영아, 만약 내가 죽으면 울지 말기다. 알았냐? 응? 할아버지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콧마루가 찡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죽는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100세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시집가는 걸 봐야지요. 할아버지 저희 말에 대답은커녕 새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손녀 약속할 거지? 할아버지 신신당부라 나는 할 수 없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틀 후 내가 밖에서 한창 친구들과 재미있게 뛰놀고 있는데 밤새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던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아, 할아버지께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셨단다. 아버지 말씀이 끝나기 바쁘게 나는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영정 앞에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득 나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울면 안 돼. 할아버지와 약속을 어길 수 없어. 나는 이를 악물고 몇 번이고 눈물을 참으려고 무진 애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방에서 할아버지 전화 별소리가 울렸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을 금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마지막 약속마저 지키지 못해서. 네. 아유, 리서영 학생 할아버지와의 약속. 사실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늘 따뜻한 사랑을 주시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나죠. 예.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또 그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이제 돌아가면, 그러니까요. 네, 죽으면 울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곁을 떠난다는 걸 이제 네. 느꼈는가 봅니다. 그렇죠. 그게 더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아이는 아예 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놀고 있는데 항상 옆에 계속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리니까.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도 그렇고 돌아가기 전에 저희들 굉장히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죽음이라는 거를 저는 이게 저랑은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옆에 있겠지. 네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에 눈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 화상 채팅만 하면 울기 바쁜 거예요. 네. 울 일도 아닌데. 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네. 본인은 이제 자식들 보니까 이제 너무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감기 걸려서 이제 목 붓고 코로나 네네. 걸려서 병원에서 링겔 맞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었는 거예요. 그냥 이제 떠나간다는 생각에 너무 네. 서러웠던 겁니다. 예. 아마 서영희 학생은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설마 뭐 할아버지가 벌써 우리 곁을 떠나시겠어? 라고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아마 예. 요 나이에 처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자기 옆을 네. 영원히 떠난다는 걸. 예. 아마 이 노래만 들으면 할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할아버지와의 좋은 추억도 많이 떠오를 것 같으네요.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우리 서영희 학생 건강하게 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승근의 노래 준비했어요. 있을 때 잘해. 자, 이 곡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사회 새로운 소식을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류 열풍이 아주 뜨거운 카자흐스탄 현지에 한국에 편의점이 진출했다면서요? 네,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 수도인 알마티에 한국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일 알마티의 똘레비 아블라하나 사거리에서 CU 1호점이 공식적으로 개점한 것입니다. 이 편의점은 CU 센트럴 아시아 4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현지 유통시장 조사를 한 지 한 1년 반 만에 문을 연 것인데요. CU 센트럴 아시아는 박래천 주알마티 총영사 그리고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령협회 회장과 또 임원들 그리고 이사타예프 알마티주 부지사 등 귀빈을 초대해서 리츠칼튼 호텔에서 CU 1호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1호점 매장 현지로 이동해서 성황리에 개점식을 잘 개최를 했습니다. 1호점은 알마티의 중심거리인 똘레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대학가와 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또 점포 맞은편에는 국경일이나 명절 때마다 축제가 열리는 대형 아스타나 광장이 있는 곳입니다. CU 센트럴 아시아는 이달 중 알마티에 2개 점포를 추가로 오픈하기로 했고요. 파사지 쇼핑몰 근처 CU 2호점의 시범 운영을 이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3호점은
문학과 그리고 극장, 도서관, 지하철역과 가까운 아바이 아블라이 하나 사거리에 문을 열 것이고요. 올해 말까지 한 50개 점포를 새롭게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요. 1인당 GDP가 약 지난해 3만 불 정도, 3만 달러 정도를 돌파를 했고요.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이제 1위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중산층이 두껍고요.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전체 인구의 한 53%를 차지를 해서 편의점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는요, 2022년 기준으로 이미 한 5만여 개의 슈퍼마트가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밤 10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CU와 같은 이 우리 한국식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그에 따른 또 일자리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편의점의 운영 주체가 알마티 고려 민족중앙회상을 맡고 있는 신안드레이 회장이 이끌고 있는 회사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신안드레이 회장이 이끌고 있는 이 신라인 그룹인데요. 신안드레이 회장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작년 6월 서울에서 신라인의 편의점 전문 신설법인인 CU 센트럴 아시아와 그리고 아시아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CU 브랜드 사용 권한, 또 매장 개설, 그리고 사업 운영권 등을 이제 부여받았고요. 대신에 이제 한국으로 로얄티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신라인은요, 중앙아시아의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 회장인 신안드레이는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회장으로도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라인 그룹은요, 아이스크림 이외에도 유제품, 또 냉동식품, 라면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 아이스크림 시장의 40.5%를 점유하고 있고 유라시아 경제연합 내에서 상위 10위권 규모에 진입해 있습니다. 또 이 라면과 냉동식품 등 편의점 을 주요 채널로 하는 상품으로도 사업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안드레 회장은 지난 CU 1호점 오픈 식에서 카자흐스탄의 소형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넓은 공간과 깨끗한 화장실도 마련해 고객이 CU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며 편안하게 질 수 있도록 점포를 꾸몄다라고 말을 했고요. 카자흐스탄 편의점 영업을 합법적이고 정식적인 길로 이끌어가면서 그에 따른 세금으로도 국가 예산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 모든 수익금들은 우리 사회로 돌리면서 온 나라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기회라고 신안드레 회장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한인 역사에 대한 토론마당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지난 2023년 10월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할린 한인 역사 정회복을 위한 토론마당이 좋은 반응을 정말 얻었습니다. 사할린 주두마, 사할린 문화고문소, 사할린 향토관광 협력으로 사할린 주한인협회가 주최한 이 토론마당은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제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윤사할린 스키 한국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 기획은 전문가의 강의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토론과 질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요. 이 기획의 마지막 행사가 지난 3월 1일 역사적 정의회복을 위한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에 요구한 한국 정부의 예측은 납부 문제라는 주제로 진유리아 역사학자가 강연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당을 통해 일본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앞으로 사할린 한인 단체들에게 활동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결의안도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진행이 됐던 사할린 한인 역사 정의 회복을 위한 토론 마당이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에게는 매주 중요한 일제시대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강의와 또 그 내용에 대한 토론과 질의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획의 마지막 행사가 지난 3월 1일에 열렸습니다. 역사적 정의 회복을 위한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요구와 한인 광부 예치금 납부 문제라는 주제로 진율리아 역사학자가 강연을 했다는군요. 또 이번 토론 마당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앞으로 사할린 한인단체 활동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결의안도 소개를 했다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우, 밖에 나오니까 날씨도 좋고 너무 좋다. 아, 그러게. 오늘은 햇살도 참 좋네.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샤샤. 나무는 언제 캘 샤샤. 거야?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콧바람도 쐬고 좀. 뭐 어떻게 이것만 캐고 있어. 그 큰 바구니 언제 다 채우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바구니를 너무 큰 걸 가져오긴 했네. 왜? 다 채운다며? 뭐 너는 얼마나 야, 너 언제 이렇게 많이 캤어? 너 노래 부르고 노는 동안 캤지. 너 봐봐. 아니, 안 돼. 이게 요것밖에 안 캤어? 지금부터 캐면 되지. 이게 아닌데?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건 아니야. 나 먹어만 봤지 직접 캐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이거 아닌 거 버리니까 한 줌도 안 되네. 진짜. 뭐 너도 뭐 아닌 거 있는 거 아니야? 뭐 너는 가득 채웠는데 난 이게 뭐야?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캐면 되지. 알겠지? 현지야. 뭐야? 징그럽게 갑자기 왜 이래? 나 있지. 콧소리 그만 내고 빨리 얘기해. 이것 좀 주면 안 될까? 여기 널린 게 이건데 직접 캐.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징그러워.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거 좀 나눠줘, 응? 알았어. 이 정도면 되지? 기왕 줄 거면 이 정도는 줘야지.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떡해? 내가 돈 주고 살게. 돈 주고 살게. 돈 줄게. 이걸 많이 캔 친구 걸 나눠 가졌네요. 네, 그러게요. 이것은 매니와 함께 대표적인 봄나물로 꼽히는데요. 나생이, 나순개라고도 합니다. 네, 이것은 들이나 밭에서 자라는데 전체에 털이 있고요. 줄기는 곧게 서 있고 가지를 칩니다. 이것은 쌉쌀한 맛이 나고 특유의 향이 나는데요. 주로 이른 봄에 수확해서 국,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네, 이것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서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봄을 대표하는 나물인데요. 쌉싸름한 맛과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쳐 먹기도 하고 국이나 찌개를 끓여도 향긋한 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미역, 2번 고추, 3번 냉이.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시장에 갔더니 이것이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요. 모시조개 사다가 함께 국을 끓였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것을 비롯한 봄나물은 겨우내 잃었던 입맛도 되찾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것이 씻어져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 뿌리에는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포 여러분, 이것 손질하실 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잘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드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내가 좋아하는 봄나물, 또 봄에 대한 추억도 행복우체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요.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강태수 필화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고려인 문학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컸네요. 네, 그렇죠. 정말 강태수 이전과 이후로 강태수의 시 밭갈던 아씨에게란 시가 나온 이전과 이후로 바뀔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문학사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이 고려인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한글 문학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컸죠. 네. 기존 작가들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새로 나오는 작가들은 더더욱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강태수 시인이 쓴 이 밭갈던 아씨에게가 필화 사건을 일으킨 뒤로 네.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가들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야말로 조심을 해야 되고 혹시 이게 실수해가지고 빌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늘 불안에 떨고 고민하면서 작품을 쓰니까 이 작품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작가들은 그래도 이 순수 한글 문학 작품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그 순수 예술 문학 작품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스탈린이나 소련 체제나 이런 수령을 찬양하는 이런 작품들을 5편, 6편을 내고 거기에 슬쩍 끼워서 순수 문학 작품을 한 편씩 써야 되는 그러한 이런 수고를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고려인 한글 문학이 전체적으로 부자유하고 위축됐고 대단히 이렇게 그 불안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앞날을 모색하면서 더구나 정치적인 체제가 어떻게 변해갈지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써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네. 어찌 생각하면 고려인 한글 문학의 대위기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대위기고 그것이 분기점이었죠. 이 고려인 한글 문학은 제가 전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1세대, 한 세대로만 이제 한글 문학이 유지되다 끝나는데 물론 고려인 한글 문학에 보면 2세대, 3세대가 나옵니다.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이제 2세대, 3세대는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순수하게 강제 이주된 이 고려인들은 1938년부터 이 고려인 같은 이런 고려인들이 쓰는 모국어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 이상 거기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고려인들의 일반 학교들도 대학에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도미노처럼 문을 닫고 또 중앙아시아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조그마한 모국어 신문 하나 외에는 모국어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문학적 재능이 있는 분들도 다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과정에서 고려인 한글 문학은
연해주에서 태어나서 한 20살 무렵까지 자란 사람들, 네. 그 1세대 이제 모국어로 충분히 작품 활동을 할 만한 20살 전후의 세대가 자연 수명이 닿을 때 한글 문학이 같이 수그러지는데, 이제 2세대, 3세대는 사할린이나 북한에서 망명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 와서 수혈을 했기 때문에 2세대, 3세대가 이어졌던 그런 기형적인, 그리고 정말 비극적인 이런 한글 문학이 중앙아시아에서 꽃피었다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예. 그래도 창작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뭐 정치 찬양을 여러 편 쓰고 나서 순수 문학을 쓴 그런 우리 작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려인 한글 문학을 판단할 때 네. 어떤 지금 우리 현대 한국어의 그 수준 높은 관점에서 이게 투박하거나 이 단어 표현이 제한됐거나 조금 서툴거나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념적으로 네. 체제 찬양이나 스탈린 찬양이나 이런 그 체제를 옹호하거나 이념적으로 경도된 이런 작품들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그곳에서 더구나 한국과 우리나라는 언제 연결될다는 기약도 없이 소련 네. 체제 중앙아시아에서 그렇게 생존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측면을 충분히 우리가 포용하면서 이 작품을 우리 드넓은 한민족 이 작품으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당시 작가들이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면서 생업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 당시에 그 소련 체제, 우리도 물론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랬겠지만, 당시에 그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순수하게 전업 작가로만 활동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됐죠. 예.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래도 작품 활동에 뜻이 있었던 분들은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어떤 교사,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고려 극장이란 극장이 있었는데 극장에 네. 이곡 작가로 일하는 일부,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고, 또 그래도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은 물론 시골에서 어떤 그 집단 농장에서 일반 농장원으로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시간 나면, 물론 이건 이제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뜻을 갖고 아마추어적이지만 작품을 이렇게 꾸준히 투고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 고려극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 희곡을 많이 쓰셨겠네요. 이제 물론 그렇죠. 고려 극장은 이제 가서 활동하는 분들은 희곡 작가만 활동할 수 있었으니까 네. 당연히 희곡 작품을 주로 썼고요.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 그 어떤 상황이 그 옛날 우리 고려인들이 살았던 상황 전체가 전업 작가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네. 하나의 작품을 이렇게 대하 소설이나 긴 호흡을 가지고 쓴 작품을 쓰기 어려워서 이분들이 단편 소설이나 또는 시 또는 노래가사, 수필 이것저것을 두루 쓰는 작가, 네.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우리가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 한 분야의 글을 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네요. 예, 물론 네. 이제 물론 그 중에는 네. 그 한두 분야만 이렇게 깊이 천착해서 쓴 작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손에 꼽을 정도죠. 예를 들어서 고려인 1세대인 김기철 작가나 또 2세대 작가인 한진 작가 같은 경우는 주로 희곡하고 산문만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은 굉장히 미학적으로도 세련되고 탁월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정말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시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신문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당시에 그렇죠. 네. 예.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해야만 네. 끊임없이 이렇게 그 기자로 일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당시에 그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글로 된 문학이나 이 문서나 이런 걸 서류가 이 서적 같은 걸 접할 수 있는 곳이 신문사가 가장 다른 데는 이렇게 별로 없었죠. 네. 그래서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정보를 접하고, 그러면서 신문사에서 자연스럽게 문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문인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작품들을 이렇게 꾸준히 격려하면서 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때 고려극장에서 희곡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계셨습니까? 고려극장에는 이제 그 1세대 희곡 작가로는
최영, 이제 태장춘, 연성용, 이런 이 세 분이 그야말로 평생을 이렇게 희곡 작품을 썼던 분이고, 그 외에도 리길수, 김혜운, 그 외에 배우로 활동하면서 희곡 작품을 이렇게 쓴 분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의 뒤를 이어서 2세대 이제 한진 작가, 네. 또 이제 나중에 맹동욱 작가나, 그리고 이제 사할린에서 온 이정희 작가나 최영근 작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합류하면서 이분들은 주로 이제 희곡 작품을 계속 써왔는데, 그래도 이분들도 다양한 이 장르에 대한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서 예. 신문을 통해서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또 그 외에 단편 소설도 쓰고 네. 이런저런 활동들을 계속 해오면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한글 문학의 저변을 이렇게 넓히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걸 받아보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그 작품을 읽는 게 큰 기쁨이셨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은 그만한 독자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네. 힘을 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 그 독자들의 어떤 그 짤막한 감소감이나 이런 편지들도 많이 신문에 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더 많은 작품을 써서 우리가 읽게 해달라.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서로 격려가 됐기 때문에 읽어주는 독자가 아직까지는 있어서 이분들이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서 작품 활동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위기를 맞았던 고려인 한글 문학과 작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